주목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렇게 했습니다. 참 박근혜는 지혜롭습니다. 우한폐렴이라고 적진 않으면서 내용을 우한폐렴이라고 적으면서 가로에서 코로나19라고 적은 거예요 지금. 그 용어 전쟁이니까 어차피 지혜롭게 우한폐렴이라고 적으면 또 우한폐렴으로 적었다고 할 건데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우한폐렴이라고 적고 내용을 코로나19라고 괄호를 쳐서 넣었습니다. 코로나19 하면 코리아 19 같잖아요. 코리아 거 같잖아. 메이드 인 코리아. 분명하게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박근혜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거였어요. 몇 자 안 되는 말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신중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펜앤드마이크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옥중서신 발표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포함해서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전문을 공개를 해놨네요.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조금 긴 두 줄 정도로 펜앤마이크에서는 그 요약을 했습니다. 옥중서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생각이 난다 그죠? 핵심은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선거 여왕 펜앤마이크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연한 녹색 한복을 입고 빨간 매듭을 했네요. 그 단아하고 활짝 웃는 그 모습으로 나온 사진을 올려뒀네요. 좌파에서는 박근혜 그 지금 형무소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 올려가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그런 사진을 쓸 건데 그래도 지금 입장과 다르긴 하고 지금 형편과 안 어울릴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예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잘 나온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을 올려두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형편하고는 맞지 않는 사진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유영아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친필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적은 서한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몇 장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만 두세 장 정도가 되겠네요. 자필로 적은 게 밑에는 쪽번호 매기듯이 1번 이렇게 번호를 적어둔 것 같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을 했네요. 대신 읽었네요. 유영아 변호사가. 우리 선거의 여왕이 감옥 안에서도 돼야 되는데 펜앤마이크에서는 짧게 자필로 기록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거의 전문을 그대로 내용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놨네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메시지로 그 보수 통합인데 거대 야당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혹시라도 이 선거철에 지금 박근혜로 인해서 분열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박근혜가 없애버린 거죠. 참 박근혜의 한수입니까? 3년 가까이 지금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34명이 가편 투표죠. 가결을 하고 찬성이죠. 찬성 234표 234죠. 반대가 56표 기권 2 무효가 7표 그리고 1명 퇴장했죠. 최경환 의원이 퇴장해서 실질적으로 300명이 다 참석했다가 1명은 퇴장하고 찬성은 236표 반대는 56표 기권이 2표 무효가 7표 이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이
2016년 12월 9일 날 가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3월 10일인가 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죠. 인용이 되는 거죠. 인용이. 전원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가부가 없이 여론에 맞추기 위해서 인용을 하죠. 9명이 다 인용을 해서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3월 31일 날 구속이 됩니다. 2016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관 9명에 의해서 전원 일치로 인용이 되어서 박근혜 탄핵이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고 3월 1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됩니다. 한번 전문 한번 읽어볼까요? 3년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3년을.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정치적인 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박근혜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박근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언론뿐만 아니고 이전의 검찰까지도 박근혜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흉계를 꾸민 거죠. 흉계를. 여자 하나 잡으려고. 지금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나서 3년은 거의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3년이 훨씬 넘겠죠. 마음에 큰 돌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겠죠. 그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개가를 해야 돼요. 바둑 한 판이 또 다른 한 판이 끝이 난 것 같아요. 거의 4.15 총선이 너무 중요한데 선거를 연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선거가 연기를 하면은 뭐 큰일 날걸요. 그거는 정부도 알고 있을 거고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절대 선거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 산다고 해가지고 줄을 써가지고 2-3시간, 서너 시간 만에 뭐 5개를 샀니, 2개를 샀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왜 선거는 연기를 합니까? 마스크 쓰고 나가서 선거하면 될 것을. 선거 줄 서는 것이 마스크 줄 서는 것보다 더 길게 줄을 서거나 위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조심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문장이라는 말이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박근혜입니다. 아무 직함도 없이 우리가 아들이 엄마한테 통화할 때 엄마 전 누구예요 하듯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 말이죠. 너무 뭐 말 하나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주석 달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로지만은 그냥 모처럼 나온 편지니까.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성경으로 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런 거잖아요. 박근혜는 참 예의가 바르잖아요. 그죠?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저 말 속에 왠지 모를 그 겸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가로 열고 코로나19 가로 닫고 이렇게 했네요. 국내 확진자 수천 명이나 되고 30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랫줄까지는 같은 그거니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4,0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적었으니까 3월 3일 저녁이나 될 수도 있겠죠. 3월 4일 새벽일 수도 있겠고 국민들한테 건강이나 안부를 묻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데 주목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하게 중국에 대해서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바이러스를 차단하지 못한 것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 말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고 가로에서 코로나19라고 했어요. 우한폐렴이라고 쓰지는 않았는데 우한폐렴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게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참 박근혜는 지혜롭습니다. 우한폐렴이라고 적진 않으면서
내용을 우한폐렴이라고 적으면서 가로에서 코로나19라고 적은 거예요 지금. 그 용어 전쟁이니까 어차피 지혜롭게 우한폐렴이라고 적으면 또 우한폐렴으로 적었다고 할 건데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우한폐렴이라고 적고 내용을 코로나19라고 괄호를 쳐서 넣었습니다. 지혜롭다고 할까요? 분명하다고 할까요? 코로나19라고 우리도 부르기 싫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우한폐렴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코로나19 하면 코리아19 같잖아요. 코리아 거 같잖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분명하게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말이 이게 우한폐렴이거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박근혜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거였어요. 몇 자 안 되는 말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신중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도 말이 좋잖아요. 겸손하고 단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뜻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뜻을 글 적을 때 이런 게 힘든 거거든. 사실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면서도 단순하게 전달하는 그게 어려운 거거든.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국가에서 쓰지 말라고 말한 우한폐렴을 설명을 해가지고 우한폐렴 이렇게 한 거예요. 지혜롭죠. 지금도 그 유시민이라는 자는 그 알릴레온가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우한폐렴이라고 쓴다고 정치적이라고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희죽거리고 그러더라고. 아니 정치적인 거는 코로나19라고 저렇게 명명한 게 저게 정치적인 거예요. 원래 코로나19라고 말을 붙인 게 저게 정치적인 것이라고. 의학적인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 정부는 그런 거는 전혀 전문성 있게 방역의 문제는 처리하지 않으면서 마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명명만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그 의도 속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중국을 감춰주기 위해서 중국을 비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중국하고 같이 그 감염증 걸려가지고 지금 몸빵하는 수준이잖아요. 중국 거를. 왜 한국 국민들이 중국의 우한폐렴과 함께 몸빵 지금 당해야 되는지. 중국이 망하면 안 됩니까? 몸으로라도 몸빵이라도 해가지고 중국 망하는 걸 지켜줘야 돼요.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돼요. 공생관계입니까? 중국하고. 공생관계에 있는 정치 세력이 있겠지.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공생관계에 있는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조공을 한 겁니다. 이 사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를 때도 상대의 의도에 따라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전략이거든. 이름 짓는 거, 네이밍 하는 거, 그게 전략이단 말이에요. 상대의 전략이거든. 그 선전 전술의 시작이에요, 그게. 가장 기초거든. 포석 단계거든, 그게. 따라서 부르면 안 돼. 따라서 부르면 안 돼. 그 의도가 있거든, 그 안에. 우리가 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유천년설이라고 불러야 그게 정확하거든요.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면 애매하잖아요. 천년 전에 뭐 이게 그 뜻이 용어가 불분명하잖아요. 어려워요. 무천년설 하면 천년이 없구나. 전천년설 하면은 천년이 있다는 주장인데 전천년설이 물론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뜻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 뜻인데 어렵잖아요. 사실 헷갈릴 때도 있어.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이고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오는가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오는가. 우리처럼 그런 지식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 외에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천년 전 재림인가 재림 전 천년왕국인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전천년설이라는 말 자체에. 근데 유천년설이라고 딱 해놓으면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 그냥 천년이 있다는 주장이니까 유천년설이라고 해야 돼요. 무천년설의 반대는 유천년설이잖아요. 전천년설의 반대는 후천년설이지. 전후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념이 자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전술에 일단은 전천년설을 믿는 천년왕국을 믿는 그쪽에서
1차적으로 용어 전술에서 찐 거라. 유천연설에 전천연설, 후천연설이 있다. 실질적으로 후천연설은 무천연설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참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논쟁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꼭 문제에 있어서 무천연설의 반대는 유천연설이고 유천연설 안에는 전천연설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테고리를 정할 때 말이에요. 우리 폴더를 만들 때 어디에다가 파일을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원래 잘못 이름을 지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용어 문제가 있습니다. 용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용어 문제를 잘 처리를 했어요. 지혜롭죠.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 후한폐렴이죠. 이게 후한폐렴. 후한폐렴을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희귀해야 영향력 있잖아. 희귀해야 3년 만에 딱 나온 편지가 이거 하나니까 박근혜도 참 인내가 대단하죠. 인내가 결실을 반드시 박근혜의 결실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 박근혜 웃는 얼굴 보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자살에 죽은 새끼도 우상화한다고 작업한다고 난리인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했다고, 경제를 제대로 했나, 뭐를 했어요? 제대로 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자에 대해서도 우상화 작업을 하고 말이죠. 좌파는 그렇게 하는데 이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 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소크라테스 같은 거죠.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압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그 자신의 심정을 전달을 했네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계속 3년 내내 안에서 옥중 서신 보내고 또 보내고 이랬으면 이게 임팩트가 없잖아요. 박근혜가 진짜 선거의 여왕인지 역시 이거 뭔가를 안다 말이죠. 딱 임팩트 있게 한 번에 일갈을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일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몇 마디 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하는 것처럼 매번 서신 쓰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이슈 있을 때마다 박근혜가 만약에 옥중 서신을 썼다면 그 공격받을 소지도 있고 효과도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효과도. 그렇지만은 거의 40일에 가까운 42일 남았는데 딱 이때 임팩트 있게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간결하고 메시지도 분명하게 해서 박근혜가 편지를 쓴 것이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희귀해야 그게 영향력 있잖아. 희귀해야 3년 만에 딱 나온 편지가 이거 하나니까 박근혜도 참 인내가 대단하죠. 인내가 결실을 반드시 박근혜의 결실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 박근혜 웃는 얼굴 보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자살에 죽은 새끼도 우상화한다고 작업한다고 난리인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했다고, 경제를 제대로 했나, 뭐를 했어요? 제대로 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자에 대해서도 우상화 작업을 하고 말이죠. 좌파는 그렇게 하는데 이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 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소크라테스 같은 거죠.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압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법정에 서서 아테네 법정에 서 가지고 변명을 하잖아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적은 글이 소크라테스의 사복음서다. 플라톤이 제자니까 그 제자가 적은 네 편의 사복음서 같은 게 있잖아요.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고, 이거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섰을 때에 자기가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이 크리톤이라고 있습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와 어릴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이 나고 나서 한 달여 기간이 있었어요. 집행되기까지 한 달여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죄명이 있어야 죽는데 죄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청년들을 선동했다는 죄명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신성모독이거든요. 예수님께 붙인 죄명. 그 죄명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 붙인 죄명하고 흉계를 꾸밀 때 이렇게 머리에서 인간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나 봐요. 다 비슷비슷해. 500년 전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500년 전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그 다음에 책이 향연이에요. 향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쾌락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성경으로 치면은 아가서 이런 거 하고 비슷한 겁니다. 생의 창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이 파이돈입니다. 파이돈이라는 것은 파이돈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아테네 사람이 아닌데 엘리스 사람인데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노예 생활로 지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삽니다. 사서 자유롭게 지내면서 이 사람이 철학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가지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철학을 펼칠 수 있게 된 이 파이돈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죽을 때 그 현장 있잖아요. 그때 파이돈이 있었거든. 그거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느냐고 물으니까 그의 죽음을 목격한 소크라테스의 젊은 친구인 파이돈이 그날 아침 일찍 친구들이 소크라테스가 갇혀있는 감옥에 모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 닭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는데 자네가 좀 갚아줘 이런 이야기가 파이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향연, 파이돈 이렇게 플라톤의 대화록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네 권이라 이 말이에요. 대화록 형식으로 국가론 이런 것도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가론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반지의 제왕 이야기 있잖아요. 반지를 끼면 사람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플라톤 국가론에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지의 제왕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록에 중요한 네 가지는 그거죠.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책 네 권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리고 크리톤, 그리고 향연, 파이돈 이렇습니다. 파이돈 이런데 어쨌든 대화록이니까 소크라테스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서서 죽기 전에 한 진술서 같은 거고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고 크리톤이 자기 친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소크라테스가 나는 도망을 안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친구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크리톤은 네가 도망을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고 소크라테스는 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도망을 가면 안 된다.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결국 크리톤이 그러면 알았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게 크리톤의 내용입니다. 파이돈은 소크라테스가 죽는 당일 있지 않습니까? 당일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일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파이돈이에요.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그 파이돈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70살에 죽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이 막 집행을 하는 자에 대해서 막 욕을 한대요. 집행관 종들에게.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전에도 1개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도 소크라테스하고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집행관의 종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먼저 가네 잘 지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먼저 가네 잘 지내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울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독약을 갖다 주는 사환에게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독약을 조금
신에게 바칠 수 있도록 조금 여분의 독약을 자기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마시는 거 외에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환이 우리는 정해진 양만큼의 독약밖에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빼면 혹시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알겠네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시고 죽으면 좋을지, 자네는 이런 일만 해왔으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사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독약을 마시고 나서 계속 걸으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도록. 그래서 온몸에 이 독약이 빨리 퍼지도록. 이게 빨리 퍼져야 고통의 시간이 짧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걸으면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소화가 잘 되고. 그렇게 하니까 걸으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걷다가 이제 힘이 좀 빠지면은 몸에 독약이 다리까지 퍼져서 몸에 빠지면은 이제 앉아가지고 누우라는 겁니다. 누우면 고통이 최소한도로 적게 해서 그 독약이 심장까지 퍼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 권면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망나니가 있잖아요. 망나니. 참수형.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나니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을 비잖아요. 목을 빌 때 그 사형수라든지 사형수의 가족이 망나니에게 술 대접을 했답니다. 술 대접이나 선물을 주고 했답니다. 왜? 그것을 한 칼에 날아가게 해달라고. 단 한 번에 한 번 쳤는데 그게 칼이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옛날 칼이 그렇게 잘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목을 한 번만에 빈다는 게 뼈도 있고 하니까 쉽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단 한 칼에 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술도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소크라테스의 죽음 앞에서 자네는 이 일만 했으니까 나에게 조언을 좀 해줄 말이 없는지 그걸 물었다고 합니다. 물으니까 약을 마시고 나서 독약을 마시고 나서 걷다가 힘이 빠지고 다리가 정상이 오면 이제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말대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독약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걷다가 살짝 누워가지고 이제 천 같은 걸로 얼굴을 딱 가리고 죽음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울음을 참고 있다가 약간 요거는 그 전 상황인데 독약을 마시고 나니까 친구들이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울까 봐서 여자들을 다 내보냈는데 자네들이 이렇게 울면 어떻게 하나. 파이돈의 이야기가 자기가 제일 먼저 운 건 아니다. 자기보다 먼저 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눈물이 나서 참고 있는데 나보다 더 누가 막 우니까 한 사람 울면 따라 울게 되잖아요. 애들 울듯이. 그렇게 그 울음바다가 되니까 그 소크라테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럴 줄 알고 여자들이 울까 봐서 내가 여자들을 다 내보냈는데 자네들마저 이렇게 울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유머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여유 부릴 형편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이제 걷는 거예요. 걷다가 앉아가지고 누워서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리가 마비가 되고 배도 이제 그 경직이 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누워가지고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얼굴에 있던 천을 벗기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진 것이 있네. 기억해 두었다가 꼭 갚아주게. 그 이름이 그런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 이게 아스클레피오스가 사람 이름이 아니거든. 아폴로의 아들입니다. 의학의 신으로 병이 생기면 그에 대한 경의로서 닭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으로써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아스클레피우스의 약의 신에게 병이 나면 닭 한 마리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게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를 아스클레피우스에게 갚아달라고 크리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제일 오래된 친구에게 크리톤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겠네 라는 말을 듣고 크리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 외에 다른 할 말은 없나 이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이후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또 얼굴에 천을 덮은 거예요. 듣고 나서 이제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한 1, 2분 있으니까 소크라테스 몸이 조금 움직이더랍니다. 또 할 말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가 벗길 힘이 없으니까 친구가 얼굴에 천을 이렇게 벗겼답니다. 크리톤이 얼굴을 감싸고 있던 천을 벗기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눈을 뜨고 입을 벌리고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었는데 말꾼이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말은 못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굳어가지고 눈을 뜨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크리톤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이 가장 훌륭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올바른 사람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참 죽음이라는 것이 허무하죠. 소크라테스가 아마 할 말이 더 있었을 거예요. 할 말을 하고 싶은데 다 갚아달라는 그 이야기 외에 더 할 말이 있었을 건데 죽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더 하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입을 벌리고 죽었으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합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소크라테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이죠. 나이 70에 죽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그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다 곁에서 두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장성한 아들을 하나 하고 아직 어린 아들이 또 있다가죠. 2명.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에게는 아들이 3이 있었고 악녀라고 말하는 크산티페가 그의 젊은 아내였거든요. 젊은 아내로서 아내가 있었고 그렇게 하고 오래된 친구였던 크리톤이 자신의 그 자리를 지켜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예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보면 사서 간접적으로 사서라도 자유롭게 하면서 철학의 동지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줬던 그 파이돈 젊은 사람이죠. 군인으로 팔려왔으니까 젊었을 때 팔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패전해가지고 노예로 잡혀왔으니까 그래서 파이돈하고 크리톤 그리고 크산티페 그리고 자기 아들들 이렇게 다 주변에 있으면서 죽었습니다. 주변에 두고 물론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크산티페가 비통해서 너무 울까봐서 자기 아내가 그 울음을 보기 싫어서 보지 않으려고 먼저 내보내고 나머지 그 친구들 철학적 동지 같은 생각 자기의 지적인 아들들하고 같은 사람들이 친구였지만 친구로 이렇게 지낸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처럼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없이 어떻게 인생의 길, 철학의 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소크라테스를 주변의 사람들이 의지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소크라테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소크라테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 같으면 탄핵이 있으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자유로 총선이 있으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중국 반입국 금지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따르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제 소크라테스가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있고 플라톤이 그 당시에 너무 어렸으니까 플라톤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나이 차이는 42살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을 플라톤이 그의 연설 일부분을 발표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명은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해악을 준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2가지 제목으로 재판 석상에 서서 500명의 배심원 오늘날로 치면은 재판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변호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첫 번째 투표할 때는 280대 220이었습니다.
한 30표 정도? 재판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판결을 하고 나서 변론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주고 한 번 더 재판을 합니다. 이게 확정 판결 같은 거죠. 그러니까 1심하고 2심 판결 오늘날에 그와 같은 유사한 판결이 하나의 똑같은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500명이라는 오늘날의 배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에 의해서 공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공판이라고 하죠. 첫 번째 유죄가 280, 무죄가 220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합치면 500이 되죠. 기권도 없고. 보면 30표만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면은 유죄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 판결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청중들을 꾸짖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에 관해서 아테네 시민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재판관들의 반발을 사는 거죠. 니만 똑똑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80표가 무죄였던 사람이 80표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0표가 넘어가면서 결국은 360대 140으로 그러니까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있다가 사형이 집행되고 이 당시에 플라톤의 나이가 28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서선의 그 죽음 앞에서 느낀 비애 있잖아요. 정의와 불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적어가면서 플라톤이 정치의 중요성, 정치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 철학이죠. 정치 철학을 대화 형식으로 해서 대화 형식이라는 것은 드라마 보듯이 남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걸 우리가 들으면서 공부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세워가지고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 베드로만 편애하시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대화록, 대화편 이런 것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참 억울하죠. 청년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다는 이유로, 신을 못 오간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군중이 무지하다는 것을 여론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재판,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 속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것은 아테네 시민을 향해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꾸짖고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테네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아테네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측면이라고 할까요? 아테네인들의 무지를 꾸짖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마지막 변론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 달 있다가 죽는데 이제 우리는 각기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마치 순교자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변명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각각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데 어느 길이 더 좋을지 그거는 신만이 아신다.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길이 옳은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느냐,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흡사한 측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소크라테스도 저기에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를 죽이기 위해서 선동했던 자가 있거든요. 그 멜레토스라는 자인데 이 사람 뒤에는 또 이 사람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었어요. 아니토스입니다. 아니토스. 정치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멜레토스와 아니토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선동에 의해서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선동, 재판관들은 선동 당해가지고 아테네 국민들이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선동을 당한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되고 선동에 굴곡한, 그러니까 잘못된 여론이죠. 이 여론 형성 과정도 옳지 않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아니토스나 멜레토스 같은 이런 자신들의 정치 공학적인 문제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죽인 그런 자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두 가지 죄목은 간단하거든요. 젊은 자들을 선동했다는 것과 국가가 승리는 신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했다,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들이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였던 것인데, 선동하기 위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 재판관들의 그 자녀 문제, 그렇게 하고 국가의 신에 관한 문제, 종교는 항상 민감하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세월호 문제하고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라는 최순 씨를 가지고, 최서원 씨를 가지고 했던 국정농단이라는 거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소크라테스에게 붙였던 죄명 중에 한 가지인 불경죄, 신을 믿지 않는다 혹은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런 죄와 유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발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선동하기 위해서 선동적인 구호에다가 죄명을 덮어 씌운 거예요. 그것이 소크라테스에게 붙여졌던 불경죄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조금 증가하다가 확 증가하듯이 각 도시마다 이와 같은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공포에 빠져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이런 시국에서도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적반하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얼굴이 너무 뻔뻔하다는 거죠. 자기가 나와서 초기 대책을 잘못한 거, 그리고 지금도 방역 대책을 잘못했어, 이와 같은 일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 이거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적반하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믿어줄 줄 알고 선동당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으니까 소크라테스를 사형언도를 하는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말이죠. 그런 국민들이 있으니까 박근혜 같은 사태가 나오고, 진짜 박근혜 사태예요. 이거는 광우병 사태가 나오고 촛불 사태예요. 저것도 촛불도 선동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짓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참 생각나잖아요. 그 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박근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저렇게 고생을 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마음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예, 박근혜에게 붙인 죄명이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인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마치 소크라테스에게 붙였던 죄명 중에 한 가지인 불경죄, 신을 믿지 않는다 혹은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런 죄와 유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발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선동하기 위해서 선동적인 구호에다가 죄명을 덮어 씌운 거예요. 그것이 소크라테스에게 붙여졌던 불경죄거든요.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만큼 아테네 시민들 중에서 진실하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신이지만은 그 제우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이데아의 세계에서의 신들 있잖아요. 인간 세계를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를 반영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반영을. 그러니까 그 제우스도 누구에게서 크로노스입니까? 거기에서
그 태어나고 그 제우스의 아내였던 헤라도 그 탄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론 같은 경우에도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폴론을 그 놓고 아이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이 마치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그대로 그 보여주는 것이죠.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 사회를 반영을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신인 것처럼 교만을 떠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라 말입니다.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듯이 신들의 그와 같은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세계가 신들의 그와 같은 세계가 인간의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를 반영을 한 거예요. 물론 아테네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가 헬라죠. 헬라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신들의 세계가 그와 같은 신들의 세계가 먼저 있고 제우스, 크로노스, 아폴론, 헤라 이런 신들의 세계가 먼저 있고 신들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를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들의 타락이나 인간들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에서는 로마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 신의 세계도 그와 같은 세계니까. 신들도 바람을 피워서 애를 놓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뭐 그렇게 한다고 그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우리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신 이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든요. 신이라는 것은 그 데오스라는 말이 신으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헬라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지만 원래 그 말은 뭐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의 그 데오스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데오스 자체가. 그 제우스라든지 여러 신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데오스를 그렇게 쓰자 기독교에서 그 언어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호데오스 이런 식으로 남성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반영을 한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고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신들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에 반영이 된 거죠. 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신앙이니까. 데오스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요. 그 데오스가 무슨 아름다움의 극치, 형용사처럼 그거 쓰인 거예요. 미의 극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그 데오스라는 말이 쓰이면은 가장 아름다운, 지극히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형용사처럼 그 데오스가 원래는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미의 최고의 극치 이렇게 하면 그 이데아론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의 형상이고 이 세상 말고 그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극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의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그 여성도 거기 있고 신의 세계에 가장 멋있는 남자도 그쪽에 있고 뭐 신의 아들이든지 누구든지 어쨌든 간에 신화에 거기에 진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용기는 어디 있느냐? 이데아의 세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개념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숲에 요정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약간 범신론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소크라테스에게 붙였던 죄명이 불경죄거든요. 왜 불경죄를 붙였느냐? 소크라테스를 잡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그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돈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소크라테스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소피스트하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피스트는 직업이 철학자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 역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은 철학자인 거예요. 철학 교수 같은 거지, 칸트 같은. 자기의 직업이 뭐 날만 새면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덕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고 대화법을 통해서 삼파수를 통해서 이끌어내잖아요. 이끌어내는, 그 사람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가 산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눈높이 교육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잘 따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청년들은 그 소크라테스 빠가 되는 거예요. 다들 소크라테스에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좋은 표현으로 하면 소크라테스를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친구처럼 대하니까 대화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을 설득을 시킨다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 이야기 가르치고 끝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설득시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내가 정말 분명한 그 지식이 있든지 혹은 지혜가 있든지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은 소피스트 냄새가 나서 그렇지만은 정말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말 내가 알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너무 소크라테스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명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부패시킨다는 거죠. 청년들을 타락을 시킨다는 거죠. 데리고 다니면서. 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질문하고 대화하듯이 아테네 시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 나오고 제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파이돈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친구처럼 대하지만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죄명이 정반대의 죄명을 붙인다는 거예요. 정말 아테네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하는데 돈도 받지도 않고 그냥 제자들이 먹을 거 가지고 오면 그냥 같이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제자들을 양성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싫겠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못생긴 데다가 능력도 없으니까 돈을 안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다고 안 합니까? 지금 박근혜에게 붙인 직권남용이라는 그 죄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특별하게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죄명을 만든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죄명을 만든 것이 세월호 때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박근혜 책임이다 하면 책임질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일종의 사고 같은 거잖아요. 사고지만은 물론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박근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책임의 범위, 책임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배를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그 학부모들은 전혀 책임이 없나요?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학부형들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지만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 슬픔을 누군가에게 증가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억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에게 붙였던 그 죄명이 있잖아요.
청년들을 타락을 시킨다. 그거는 마치 세월호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것처럼 그와 같고, 또 하나 불경죄, 소크라테스에게 붙였던 신성에 대한 신에 대한 불경죄, 이것은 직권남용과 유사하다. 죄명 자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소크라테스가 정말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소피스트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존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 그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레토릭이라고 말하는 이게 기술이 있잖아요. 말하는 기술을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그 생활을 물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다 필요한 측면이 있겠죠. 직업이 소피스트니까.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보통 소크라테스가 이기지 않습니까? 논증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가지고 그 민주주의의 비극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중정치죠.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중은 우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대제사장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군중을 선동을 하거든요.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이게 빌라도의 재판이죠. 사실 빌라도가 자기 이름을 빌려주고 있고 자기가 최종적인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책임보다 훨씬 큰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선동된 군중이죠. 민중이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도록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선동이 되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난다면은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소크라테스에게도 있었던 거죠. 밀란과는 다른 방식이지만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죄명이 불경죄하고 청년을 타락시킨다는 그 두 가지 죄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신의 부인한테도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도시의 젊은이들을 자기의 지식으로 돌봤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기독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선지자나 사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으로부터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신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도 원래는 신전에 적혀 있다는 말로 신전에 적혀져 있다는 말이랍니다. 그게 인간에게 하는 이야기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프로타고라스죠.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프로타고라스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 사람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상대주의자고 소크라테스가 절대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말하지만은 신의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이 지혜라는 것의 완전한 신에게 있다는 것이고, 인간은 신에게서 지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혜를 받아서. 근데 인간에게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 자기가 정말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 자신이 통찰력이 얼마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지혜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피스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보다 어떤 책에 보면은 1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15년 정도 15살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철학을 지배하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라는 젊은 청년이 출연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젊은 시절부터 유명인이 됩니다. 프로타고라스가 40이 넘었을까요? 이 정도 시기에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20대 청년 정도 되겠죠. 그때에 소크라테스하고 프로타고라스하고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있는데 그 유명한 대화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죠. 상대주의자인 프로타고라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주의 그리고 발전된 형태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 형태로 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책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어리석은 자가 정치를 한다고 우리가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 유명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을 믿지를 않았어요. 민주주의 자체를 믿지를 않았어요. 왜?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철학자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하고 소크라테스하고는 입장이 전혀 다르죠. 아테네는 민주정이었고 공화라는 거 있잖아요. 함께 다스린다. 함께 다스리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었습니다. 30명 정도 우리가 오늘날로 하면 국회는 아닌데 그 과두정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두라면 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명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다스리는 정치가 그 과두정치입니다. 그럼 몇 사람까지냐? 그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민주정처럼 뭐 500명이 재판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에 속하는 거잖아요. 과두는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500명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거니까 민주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재판관이 500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지키기로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 체제가 옳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나든지 이런 이야기가 크리톤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자였던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프로타고라스예요. 오늘날 지금 철학 사조하고 비슷한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오늘날 이런 사조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소크라테스는 신의 존재를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지식의 완성, 지혜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혹은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를 가르쳐서 지혜롭게 하고 그 지혜에서 인간의 덕과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초, 삶의 기초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가 하듯이 선지자가 하듯이 계속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프로타고라스는 전혀 생각이 다르죠.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니까 어떤 신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인간이 최종적인 권위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대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절대적인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프로타고라스가 그렇다네. 절대적인 진리는 세상에 없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네. 선생님 그런 생각이 죽으실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까? 아 그것은 변함이 없다네.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네. 이렇게 하면서 대화 내용이 끝이 나는 거예요. 대화 내용만 보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절대로 없다는 그
상대주의를 절대화시키는 거잖아요. 프로타고라스 이야기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대화를 끝을 내는 거죠. 제가 약간 이렇게 제 식대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소피스트 말기술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했던, 돈을 벌고 살았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궤변론자라 그러죠. 궤변론자. 말하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 있잖아요. 의미, 본질, 가치, 핵심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의론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정치적인 명분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소크라테스하고 프로타고라스하고 또 대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민주정에 대해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것이 이게 인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한편으로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 만물의 척도라는 인간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볼 때. 소크라테스가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소크라테스가 맨날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너 자신을 알라 그 말 속에 너는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소크라테스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신탁에 의하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혜롭다는 그 이유는 모른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고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무지의 자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언제 지혜로울 수 있느냐, 역설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언제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느냐, 내가 가장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사람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알미라는 게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 알아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게, 지혜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프로타고라스처럼 그냥 인간이 태어나면서 혹은 인간이 적당하게 교육받으면 만물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인간도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 중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더 그렇잖아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가 많아지고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비참한 느낌을 받습니까? 내가 정말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인간이 점점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소크라테스가 볼 때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프로타고라스에게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치라는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스린다는 건데, 함께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다스릴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정치에 있어가지고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개입을 할 수 없다고 소크라테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전문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찰력이나 지혜가 모두가 그 지혜를 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지혜로우면 그 프로타고라스 네 이야기가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것도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집단지성을 선동구호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리석은 군중을 지혜로운 것처럼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을 제공을 하면서 뒤에서 누군가 선동을 하면서 너희들은 지혜롭다고 말을 하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군중인데 거꾸로 역으로 소크라테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잖아요. 자신의 가정을 희생해 가면서.
마누라에게 바가지를 끌켜가면서 70평생은 아니겠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애 셋을 키워야 되는데 남자는 무능력해. 능력 없지. 소크라테스 그 동상 같은 거 봤습니까? 참 못생겼습니다. 대머리에다가 얼굴도 울퉁불퉁하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배도 나오고. 근데 소크라테스가 전쟁에 나갔는데 늙어서도 전쟁에 나갔는데 그렇게 칼을 잘 썼답니다. 무장이라 무장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도시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심의할 때 만약에 우리가 누구나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장장이도 말하고 신발 만드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부자도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야기하고 누구나 일어나서 그들을 충고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비난을 하지 않느냐 하면 그들이 어떤 선생의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저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 없는데 저들이 배우질 않았는데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충고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는 이래야 된다, 국방은 이래야 된다, 외교는 이래야 된다, 이번에 방역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왜? 그 이유는 명백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게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배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 배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흘려듣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역설이라는 거죠. 국가를,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아주 큰 문제에 있어가지고 뭐 헌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전체 국민 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국민 투표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국민 투표하고 이번에 중국인 입국금지 우리가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입국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이런 사안이 일어났다. 그렇게 할 때마다 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그만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전문가들이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국가가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정부 이게 문제긴 한데 그 소크라테스하고 프로타고라스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죽음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치가 아니었다고 하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죠. 플라톤이 자기 스승이 그렇게 지혜롭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테네에서 가장 선한 덕을 가진 덕성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죽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아가지고 죽으니까 플라톤이 민주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나오는 거죠. 플라톤의 국가, 철인정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철인, 철학자 할 때 그 지혜로운 할 때 철자지 않습니까? 철학이라는 게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아니면 소크라테스에게 배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걸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최대한 지혜로워서 그들이 선동에 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죠. 한편으로 보면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내가 시장에 나가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지금 70이 된 나이에서도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의로 이런 거죠. 법정에 가면 정의로 위로 이런 거 붙이지 않습니까? 증거의로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가 참 상을 받아도 뭐 한 사람이 저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아테네의 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형 선고를 나고 나면 그 다음날 24시간 안에 사형을 집행을 했다고 해요. 그 독약을 마시든지 해서 집행을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사형 언도를 받는 그날 그 다음 날이 아폴론에게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배가 출발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속된 이야기로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배가 돌아와야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다 끝이 나고 배가 딱 도착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달이 있었던 거예요. 한 달.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고 한 달 있다가 죽거든요. 이제 배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소크라테스하고 나이가 동갑인 어릴 때부터 친구 크리톤이 듣거든요. 크리톤이 듣고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새벽에 배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합니다. 외국에 갈 거를 권유를 해줘. 외국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소크라테스를 탈옥을 시켰다는 이유로 자기하고 또 자기 친구들이 또 뒤에 있는 거예요. 가기는 크리톤 혼자 갔어요. 새벽에 가서 일찍 갔는데 소크라테스가 곤히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하고 그 친구들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을 날이 정말 가까워 오니까 그 배가 델로스 섬입니까? 그 섬에서 섬의 제사를 지내고 이제 아폴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올 겁니다. 먼저 온 배들이 있으니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배가 다시 제사를 다 지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친구지만은 아버지처럼 따랐더니 소크라테스가 죽는구나 생각을 해서 탈옥을 시키려고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배도 준비해놓고 막 이리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돈도 많이 들 텐데도 이 크리톤이 얼마 들지 않더라. 싸게 가는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크리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짧은 내용이거든요. 크리톤은 내용이 짧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배가 오늘 온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오늘 온다고. 그러니까 크리톤이 새벽같이 온 거예요. 크리톤이 새벽같이 와서 벌써 왔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고 있으니까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니까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한참을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깨우지 않거든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일어날 때쯤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시시 일어나서 소크라테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크리톤 이야기는 오늘 이제 그 제사 지낸 그 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죽는 거예요. 크리톤 생각으로. 근데 소크라테스가 꿈을 꾸니까 그게 오늘 오지 않고 내일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3일 남은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이면 월요일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금요일이면 주일날 죽든지 토요일이면 월요일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죽는 날이. 그래서 참 꿈 한번 신기하다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탈옥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내가 70평생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자신이 지금 도망가 버리면 자신이 가르쳤던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크리톤이 친구가 우정이 대단한 것이 크리톤이 그런 이야기라 하거든요. 소크라테스를 탈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들켜가지고 나와 우리 친구들이 들켜가지고 비방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처지에 정치적으로 있게 된다든지 혹은 우리의 재산이 빼앗긴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다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오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탈옥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각오가 돼 있네 하면서. 그러니까 자네만 탈옥을 해서 외국에 어디라도 가면 거기 보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 이름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도망을 가지 않죠. 자신이 평생에 가르쳤던 것을 자기 몸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붙였던 죄명.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35살 정도 될 때 벌써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가 아닌데 자기는 뭐 돈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소피스트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논쟁을 하려다 보면은 같이 어울려 다니기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울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 취급을 하면서 극장 같은 데서 희극이라 하죠. 그 조롱한다 할까요? 풍자라 할까요? 이런 걸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그 대상으로 벌써 조롱을 하는 희극이 나옵니다. 35세쯤 돼서 벌써.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상당히 젊은 나이에 유명인물이 된 거예요.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왜 소크라테스는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시장에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안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안 알려질래야 안 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자신도 배우고 사람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했던 소피스트의 창시자였던 프로타고라스하고 소크라테스는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고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한 42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프로타고라스하고는 뭐 한 6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60년 차이가. 그렇게 하니까 정확하게는 한 57년 이상, 55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를 좀 다루기는 한계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들 중에서도 공격을 많이 받질 않아요. 플라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정의론하고 프로타고라스가 생각하는 그 정의론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럴까요? 플라톤은 절대적으로 다수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프로타고라스하고 다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군인들은 군인의 일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그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우리가 정치도 다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잘 뽑아야죠. 잘못 뽑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국민 전체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선동당하지 않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야 민주정치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국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도 결정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선동에 다 넘어가면 소련 같은 나라가 되고 히틀러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독일 같은 과거에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선동에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동 당하지 않는 거. 박근혜의 죄명. 국정농단이라는 게 소크라테스에게 붙였던 그 불경죄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경죄하고 죄 항목을 못 대니까 구체적으로 엮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최서원 씨하고 엮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엮어가지고. 엮어서 넣을 것 같으면은 조국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엮어서 넣으면은 훨씬 더 크죠. 조국이 죄가 훨씬 많은데. 세월호 문제는 마치 소크라테스에게 붙였던 청년들을 타락을 시킨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하는 죄명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박근혜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한폐렴 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이 하고 있는 자신이 지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한 거잖아요. 중국발 입국 금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태를 키운 거 아니겠어요. 대구 같은 도시가 타 지역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계속. 왜 이 폐렴이라는 것이 백신이 없잖아요. 이게 스스로 낫는 게 아니면 백신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안 된다 걱정 안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 숫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조금 증가하다가 확 증가하듯이 각 도시마다 이와 같은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 공포에 빠져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이런 시국에서도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적반하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얼굴이 너무 뻔뻔하다는 거죠. 자기가 나와서 초기 대책을 잘못한 거, 그리고 지금도 방역 대책을 잘못했어, 이와 같은 일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 이거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적반하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믿어줄 줄 알고 선동당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으니까 소크라테스를 사형언도를 하는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말이죠. 그런 국민들이 있으니까 박근혜 같은 사태가 나오고, 진짜 박근혜 사태예요. 이거는 광우병 사태가 나오고 촛불 사태예요. 저것도 촛불도 선동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짓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참 생각나잖아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박근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저렇게 고생을 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마음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